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대립 과정인 사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에서 잠깐 훈구파와 사림파에 대해 설명했지요. 조선 초기에는 훈구파가 장악하고 있었다가 사화, 선비들이 입은 화, 사화를 거치면서 살인파가 결국 훈구파를 몰아내고 역사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훈구파와 살인파의 성격, 그리고 사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훈구파는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가면 갈수록 세력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툭 떨어지죠. 사림은 연산군 때 2번, 중종 때 1번, 명종 때 1번 이렇게 총 4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굴곡을 형성하다가 선조 때 팍 훈구파를 몰아내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살인파가 훈구파를 무너뜨리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점점 치고 올라오는 살인에게 위협을 느낀 훈구파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훈구파와 살인파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파는 고려시대 말 신진사대부 중에 혁명파의 후손들이에요. 혁명파는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를 죽이고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죠. 표에 나온 것처럼 매우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를 없애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얼마나 실용적이고 개혁적이었겠어요. 형식 따위에는 얽매이지 않죠. 불교, 도교, 풍수사상 등 여러 사상에 관대한 편이었고요.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 경제칸을 보시면 대농장을 끼고 있거든요. 고려시대 권문세족이랑 비슷하죠? 결국 이들도 썩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인파. 이들은 온건파의 후손입니다. 고려 말에 온건파가 혁명파에게 두들겨 맞고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난 고려의 신하요. 절대 저 역적 이성계에게 충성하지 않으리요. 이러면서 서원을 짓고 공부나 하고 살았죠. 유향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향약을 만들어 지방의 농민들을 장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답니다. 유향소 기억나시나요? 각 고을에 있던 양반들의 자치조직 유향소. 온건파의 후예인 사림은 명분을 중시하고 있어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사대주의를 따르고요. 이렇게 중앙에는 진출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살인파는 시간이 흘러 태조도 죽고 태종도 죽고 세종도 죽고 점차 조선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조정에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앙 관직에 올라오는데요. 주로 어디에 장악을 하냐면 바로 훈구파들을 비판할 수 있는 기구. 어디가 있을까요? 의정부 6조 시스템 중에서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 네, 바로 3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장악하면서 바로 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고 사림을 적극 등용하면서 힘을 실어주었고 중종은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을 조정에 끌어오는 등 사림은 3사에 들어가서 훈구 세력을 마구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가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훈구파가 살인파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화가 시작된 거죠. 자, 사화는요, 크게 무갑기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무갑기을. 첫 번째, 무오사화. 무오사화의 원인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입니다. 살인파의 기둥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조의제문의 뜻은 의제를 기리며 라고 쓴 겁니다. 의제는 중국 초나라의 황제인데요. 의제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것을 가슴 아프다고 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 조선에도 있었죠. 바로 세조가 단종을 죽인 사건. 바로 이걸 빗댄 말이에요. 세조가 단종을 패한 일을 은근히 디스한 글이거든요. 이미 죽은 김종직이 쓴 이 글을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역사서에 인용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훈구파가 이를 기회 삼아서 사림에게 역공격을 펼치는 거죠. 전하, 이것 좀 보십시오. 김일손 이놈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역사서에 인용했나이다. 이거 내 증조할아버지 세조 욕하는 거 아니야? 맞사옵니다. 역심을 품은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 김일손 자식 의금부로 당장 끌고 와. 이래서 김일손과 그와 연루된 3사의 살인들이 싹 다 사형을 당하고 유배를 갔습니다. 또한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은 부관참시라고 해서 관에서 시신을 꺼내어 죽은 시신의 목을 베는 형벌을 당하죠. 이게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예요. 두 번째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다른 세 개의 사화랑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훈구파 대 살인파 대결 구도가 아니라 사실 연산군 대 신하 구도였거든요. 사치와 향락에 빠진 폭군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산군이 어릴 때 죽은 패비 윤씨에 대해서는 궁궐에서 신하들끼리 절대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 어머니의 죽음에 연관된 놈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훈구파, 살인파 할 것 없이 싹 다 연산군이 잔인하게 처벌합니다. 연산군이 일으킨 이 폭력적인 처벌이 갑자사화입니다. 피해 복수로 많은 신하들을 죽인 연산군은 2년 반 뒤에 중종반정으로 폐위됩니다. 세 번째, 기묘사화. 기묘사화는 기묘년에 일어난 건데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은 나라를 정상으로 복귀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했어요. 개혁을 이루는 데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막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업적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현량과를 설치하자. 그러니까 현명한 인재들, 그 인재들을 등용하려고 하는데 과거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여 시험을 보지 않고도 시골에 초야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 살인파들이 대거 등용되어 3사의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하죠. 훈구파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일이었어요. 두 번째, 향약 보급. 향촌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로 훈구파와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을 눌러버리기 위해 조광조는 향약 보급을 시행합니다. 현재는 많은 법률 조항들이 존재하여 사회 곳곳을 규율하는 데에 반해 조선에서는 법률이 세밀하지 않아서 향촌 사회의 생활을 다 포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광조는 향촌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주장한 거예요. 유교 윤리가 마을 곳곳에 미치게 하여 유교적 사회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었죠. 이런 향약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바로 서원에 속한 사림들이었어요. 향약은 사림들이 향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답니다. 영상 마지막에 향약을 한 번 더 소개할게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훈구파를 빡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업적은 위훈 삭제를 주장한 겁니다. 위훈, 거짓된 훈장이라는 거죠.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운 사람은 공신록에 등록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참여한 것처럼 슬쩍 이름을 끼워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신의 4분의 3인 76명을 공신록에서 삭제해버렸어요. 게다가 이미 주었던 토지와 노비를 뺏어서 훈구파가 경로했죠. 조광조는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강하게 나간 거예요. 강하면 부러지는 법. 중종은 처음에는 조광조를 많이 좋아했는데 이 똑똑한 인간이 점점 갈수록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싫어진 거죠. 게다가 추진력과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백성들까지도 영웅으로 추대하니 중종 자신도 위협을 느끼게 돼요. 이때 궁궐의 애벌레들이 나뭇잎을 기묘한 모양으로 갉아먹는 사건이 생기죠. 이는 주초위왕이라고 해서 조씨가 왕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글귀였어요. 사실은 훈구파가 나뭇잎에 주초위왕의 모양으로 꿀을 바르고 애벌레들이 꿀을 따라서 파먹도록 술수를 썼던 거죠. 이걸 계기로 중종은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와 살인들을 싹 청소해버립니다.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살인이 숙청당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마지막 을사사화. 을사사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복정치. 중종의 첫째 아들이 인종인데 인종 어머니인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자마자 6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중종은 후에 문정왕후를 들이고 훗날 명종을 낳았어요. 문정왕후는 당연히 자기 자식이 왕이 되기를 바라겠죠. 이에 문정왕후 세력은 세자인 인종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해요. 하지만 인종은 죽은 장경왕후 추종 세력과 힘을 합쳐 모든 공격을 다 선방하고 결국 왕이 됩니다. 이때 왕비 둘 다 윤씨였거든요. 그래서 서열상 전임 왕비였던 장경왕후의 일족인 윤임 등을 대윤, 후임 왕비인 문정왕후의 일족인 윤원형 등을 소윤이라고 칭했어요. 한마디로 인종의 외갓집 대윤 대 명종의 외갓집 소윤 간의 싸움이었고 여기에서 인종의 외갓집, 즉 대윤이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인종은 왕이 되자마자 1년도 안 되어 건강상의 문제로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명종이 왕이 됩니다. 명종은 너무 어려서 모든 정사는 문정왕후가 주도했거든요. 문정왕후는 인종의 편을 들었던 인종의 외척 세력들, 즉 대윤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 죽어나갔답니다. 이게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이 자신들이 바라는 왕을 세우려 한 싸움이에요. 왕은 그저 질질 끌려다니죠. 명종 때는 이와 같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외척들이 힘이 너무 강해져서 결국 왕권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4차례 사화를 거치면서 살인들이 엄청나게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훈구파를 몰락시키고 사림이 조정을 장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바로 훈구파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사림은 지방의 서원에서 엄청난 물량이 뽑아져 나오니 죽이고 죽여도 끝이 없는 거죠. 게다가 사림은 특별한 보약을 먹고 버티거든요. 그 비법의 보약은 뒤에 소개할게요. 사림은 훈구파를 다 쫓아내고 정치를 장악하게 된답니다. 사림이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원과 향약. 서원과 향약으로 향촌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답니다. 서원은
전국 곳곳에 세워져서 학문을 닦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향촌 사회에서 지위를 높여갔어요. 또 향약을 보급했는데요. 조광조의 두 번째 업적에서 다루었었죠. 향촌의 자치규약을 사림이 만들고 감독했기 때문에 향촌에서 사림 세력은 때때로는 수령보다도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등에 업고 사화를 견뎌낸 거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리학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까요? 성리학은 성명과 이해관계를 논하는 철학이에요. 뭔 소리지? 정신건강을 위한다면 자세히 알려고 하진 마세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학문으로 한 것이 유학이잖아요. 그 유학이 시간이 흐르면서 해석이 다양해지는데 그중 주희라는 사람이 해석 정리한 것이 성리학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16세기 성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양대 산맥이 바로 이황과 이이예요. 이 둘의 사상과 이념은 매우 달라서 둘의 제자들은 훗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살인파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붕당이 생겨납니다. 붕당은 정치 이념과 학문적 성향을 같이 하는 무리를 말해요. 이왕의 제자들은 영랑학파를 이루었고 이이의 제자들은 기호학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서 붕당 정치를 전개한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조선 전기의 정치의 모습이었고요. 치열하게 대립하는 붕당 정치는 조선 후기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